주식을 매수할 때 여러 노하우가 있지만 오르고 내리고 변동에 대해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투자를 결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대체로 주식을 경험한 사람들이 시장의 변동에 의해 손실로 마감하는 경우가 다분하기 때문에 투자를 도박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경기로 대부분 시장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있어서 꽤 공부했어도 시황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경제학자가 되어도 시황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정보가 하나만 누락해도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방향성에만 이해하고 투자하다 보니 시황에 대한 착각을 하거나 왜곡된 정보도 무수하게 많고, 투자에 대한 생각이 심리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의 생각을 가리키거나 부자 마인드 이런 것이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복잡해지고 알 수 없는 심리 또는 학술에 의거하려고 하니 너무 복잡해집니다. 이런 문제를 설명하는 거장들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지만 영어로 해석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달이 미흡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해석본들은 모호한 개념을 오히려 책으로 기술하다 보니 투자하는 것을 복잡하고 어렵게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전부 단순한 이해구도로 법칙으로 구분하지 않고 쉽게 경제용어를 배제하고 현실성 있는 개념을 적용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개념을 설명하고 싶은 이유는 돈에는 가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치를 부여받는 것에 여러분은 여러 가지 오류와 시스템을 겪게 됩니다. 적정 가치가 무엇일까? 너무나 알고 싶어서 수많은 밸류를 계산하고 지표를 계산하고 기업의 매출을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매를 하는 것도 사업보고서, 기대가치를 계산하고 부채를 계산하고 회사의 이익을 계산해서 이런 가격을 부여받아야 되지 않나 계산하는 것 모두 다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부여받는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공급량보다 수요에 따른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설명하기가 좋지만 이것도 실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무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시스템 위에 생겨난 것들이 많은데 그 가격이 적당하냐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거래가 이루어진 때부터 가치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술품을 사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왜 이런 생각에 이른 것이냐면 클립으로 물건을 교환해서 집을 사는 사례가 있었고 이와 비슷한 경우가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치토스의 모양이 특별하다고 이걸 수집하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된 시점에 이것은 그 가격을 부여받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집이 매물로 나왔을 때 판매를 거부당하자 가격은 매우 크게 증가했고 그 집은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모나리자의 그림이나 하나밖에 없는 미술품 또는 바나나를 청테이프로 붙이는 이 행위까지 비싼 가치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매우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예술적 가치가 이게 시장에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다빈치 집에 이 똑같은 그림이 수백 장 있었다면 이 그림은 이런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포켓몬 카드가 몇 억에 판매되는 것은 어떻고요? 이것은 공장에서 똑같이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그림도 실상으로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그려진 개념은 똑같이 적용할 수 있고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격에 지불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원숭이에게 이 그림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벽에 붙은 바나나와 나무에 있는 바나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적정가라는 것도 없고 시세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그것을 그 가격을 주고 사고 싶은 사람만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적 가치나 이런 것도 모두 허물이며 우리가 매매하는 목적은 남들이 관심이 없을 가격을 관심 있을 가격에 파는 것이 모든 매매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장의 룰을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만들고 생각을 고착화했던 이미지들이 희소성 소유하고 싶은 심리를 이용해 가치를 부여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매매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도 이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생각한 이미지를 심는 이것이 비즈니스고 가치를 만들고 투자 또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 싶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것, 이 정보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 싶은 기업이 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오래도록 주가 변동을 해온 정보, 이것은 반복되고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사람들이 사고 싶은 기업 비즈니스가 무엇이었을까? 부동산, 은행, 자동차, 석유화학, 에너지, 배터리. 모두가 중요 산업이고 관심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산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기술산업, 에너지산업, 금융산업, 헬스케어 산업, 전자상거래 이렇게 분류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산업들의 연결점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의료나 전자상거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가전 디스플레이에도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반도체는 모든 산업을 연결하는 연결 매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자동화될 수는 모든 것 앞으로 생겨날 로봇 등에도 반도체가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산업의 가격의 근간을 반도체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반도체는 경기 민감주라고 경기 산업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있고 경기가 좋지 못하면 가전제품 등 판매가 감소하고 재고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또한 주문과 제조의 설계부터 제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주문을 두고서 생산이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밸류와 산업의 근간이 계속되는 점에서 반도체는 모든 기술 산업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반도체 산업을 통해 경기 산업을 예측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반도체 출하량 및 재고 분석. 반도체 출하량과 재고 수준은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출하량이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면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2. 반도체 가격 동향. 반도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경기 호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3. 기술 발전 및 투자 동향.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이에 따른 투자 증가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글로벌 수요 변화. 반도체는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므로 글로벌 수요 변화는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자율주행차, 오지 등의 수요 증가가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정책 및 규제 변화. 각국의 반도체 관련 정책 및 규제 변화도 경기 예측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반도체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는 2년에서 3년, 서버 컴퓨터는 4년에서 5년마다 재고 고점 3개월에서 6개월의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생산량에 대한 예측에 따라 반도체 가격도 줄어듭니다. 이런 사업적인 사이클을 설명하다 보면 복잡해지고 내용 누락과 새로운 밸류를 가산하면 또 머리만 아파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과거의 사건적 그래프가 이 현상들을 전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수나 밸류를 계산할 필요가 없고 과거의 사건들을 나열하고 차트에 반영된 가격 역사적 사건에 의해 하락하고 회복된 퍼센트로 감가를 해보면 됩니다. 과거의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평균치로 보면 1년 중 5번에서 6차례 하락이 나오고 보통 60%에서 40%에서 저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정 사건으로 밸류가 상승할 때 매출이 늘어 주가에 반영될 때 저점 대비 2배가 상승합니다.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그 근처에서 하락합니다. 최저점 대비 80%나 120% 정도 평균치 상승이 나옵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2년간 매집하고 4년차에 팔게 되면 평균 40% 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밸류는 고점 대비해서 상승으로 되거나 박스권 하락에서 될 수 있는데 이 순환의 폭은 거의 전고점을 돌파하며 순환된 포인트는 상패가 아니면 균일한 분할을 매수했을 경우 별로 상승이 안 나와도 기간 동안 매집했다면 20%로 차익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만 보고도 목표가를 순환된 특징을 잡아서 이익의 퍼센트를 대략 계산해도 기간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미장이 아니어도 국장의 이 변동을 계산해 수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변동은 더 빈번하게 일어나며 장기간 10년으로 기다리지 않아도 비슷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차트로 예를 들어볼까요? 네이버는 현재 매출이 작년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에 나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순환된 매매 특징을 보니 16만에서 23만 사이를 순환했고 5차례, 6차례나 비슷하게 주가가 변동이 나왔습니다.
특정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매출 등 증가로 또 한 번 순환될 수 있고 20만을 순환할 것인데 이것은 40%나 되는 변동폭입니다. 만약 운 좋게 16만의 특징을 깨는 사건이 나오면 분할해서 매수를 크게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20만을 돌파했을 때 분할 매각해 최대 이익을 늘리면 됩니다. 이것은 SK 하이닉스도 똑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2만 평균 시점에 최하 8만을 돌고 이전 고점인 15만 근처를 하회하고 다시 하락 반복했으나 결국 돌파했습니다. 20만의 새로운 신고점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15만 평균 시점으로 만들다가 12만을 저점을 만들고 또다시 특정 사건으로 20만을 돌파하는 이런 양상을 또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이런 특징은 매출이 없는 종목에서도 똑같이 순환매가 일어납니다. 다만 상위 종목에서는 관심이 계속 반복되지만 매출이 없는 종목에서는 하락으로 순환합니다. 그러다 상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에 근본을 둬야만 합니다. 왜 이럴 수가 있냐면 가격이 본래부터 가격이 없습니다. 부여된 생각에 비롯해서 계속 새로 유입되어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에 쇼크가 오면 뱅크런같이 신뢰가 무너져 거의 모든 돈이 동시에 빠지는 현상만 있을 뿐 사실은 경제위기나 호재나 매출이 많이 나거나 적게 나거나 밸류에이션이나 모두 부여된 생각을 믿기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 같은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예로 설명해 볼까요? 상품권은 현실로 돈이 아닙니다. 상품권은 기업이 발행한 것이고 이것은 숫자에 제약이 없습니다. 만장이든 천만장이든 찍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식 발행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이 상품권은 현금같이 쓸 수 있고 현금으로 바꿔줄게 이때부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약속일 뿐이지 본질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분명 수요와 공급 원리로 생각하면 만원에 한정된 돈이고 상품권은 많이 찍어내면 현금으로 바꿔줄 돈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부여한 것이 유지가 됩니다.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높은 가격으로 지불해준 사건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뿐이고 가치는 변동이 없는데 가격이 하락이 나오면 그것은 그 가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회사가 존속된 기업이라면 특정 돈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 주가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작년까지 재고 물량이 늘어서 메모리 가격이 하락을 했고 매출이 부족한데 공장을 증설해야만 했는데 공장 가동을 못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올해 주가가 올랐습니다. HBM 새로운 판로가 열렸지만 이것으로는 부채가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장 증설을 늘려야 하니 투자를 늘리도록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매출과 재고와 상관없이 현실은 주가가 오른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져버리는 노선 뱅크런 상패가 아니고서는 주가는 계속 순환하면서 상승할 것입니다.